48년 전 고아원 앞에 버려진 새쌍둥이. 엄마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48년 동안 우리를 몰래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72살에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72년을 살아오면서 딱 한 가지만은 절대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바로 저를 버린 그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72번째 생일이었지만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텃밭에 나가셨고 저는 혼자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참새 지저귀임. 그저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손자 준호가 어젯밤 두고 간 색연필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색 색연필 끝이 뭉툭하게 달아있는 걸 보니 이 녀석이 또 할머니 얼굴을 그렸나 봅니다. 휴대폰을 열어 준호 엄마에게 색연필 놓고 갔어. 나중에 가져가라고 문자를 보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워낙 많아서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게 상책이지만 왠지 모를 예감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놀랍게도 50년 지기 고아원 동창 김정숙이었습니다. 영자야, 나 정숙이야. 잘 지냈어?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정숙이의 다음 말에 저는 그만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영자야, 내 엄마 찾았어. 너희 셋 낳으신 친엄마. 귓가에서 윙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국자에서 된장 국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저는 그것조차 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48년입니다. 제가 고아원 앞에 버려진 지 48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1977년 겨울, 눈 내리던 그날을.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새벽에 우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대문 앞에 낡은 보자기에 쌓인 새쌍둥이 아기 셋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분홍색, 노란색, 하늘색 베넷 저고리를 각각 입은 3명의 여자아이. 옆에는 미안합니다. 제발 잘 키워주세요라고 적힌 쪽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게 저와 제 동생들 영미와 영숙이었습니다. 정숙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고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영자야, 정신 차려. 괜찮아? 내가 너무 갑자기 말한 것 같네. 미안해. 정숙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찾았어? 정숙이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자원봉사로 노인정에 나가던 중 우연히 한 할머니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1977년 겨울 고아원 앞에 새쌍둥이 딸을 두고 왔다는 이야기를 눈물로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정숙이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 저를 떠올렸고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혹시 새 아기한테 베넷 저고리를 입혔냐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분홍색, 노란색, 하늘색이라고 대답했답니다. 저는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낡은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제가 20살 되던 해에 건네주신 하늘색 베넷 저고리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입고 있던 옷이야. 언젠가는 내 아이한테 물려주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간직하렴이라고 하시던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베넷 저고리를 볼 때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원망과 그리움, 분노와 궁금증이 뒤섞인 감정. 도대체 왜 저희를 버렸을까?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갓 태어난 새쌍둥이를 추운 겨울날 고아원 앞에 두고 갈 수 있었을까?
하지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찾는 게 두려웠습니다. 답을 듣고 나면 제 마음속 원망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차라리 모르는 채로 사는 게 편했습니다. 정숙이는 할머니의 연락처를 받아뒀다며 만나보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텃밭에서 남편이 호박순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저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고 손자 손녀를 보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 말고는 특별히 불행하지도 그렇다고 특별히 행복하지도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친엄마를 만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영자야, 내 마음은 이해해.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영미랑 영숙이한테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정숙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 동생들입니다. 영미는 생후 3개월 만에 부유한 집으로 입양됐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변호사 부부에게 입양되어 귀하게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지금은 자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영미와 1년에 한두 번 정도 통화를 합니다. 통화할 때마다 영미는 밝고 씩씩한 목소리로 언니, 잘 지내? 우리 곧 보자고 말하지만 정작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미룹니다. 영숙이는 생후 5개월에 평범한 집으로 입양됐습니다. 부산에 사는 공무원 부부의 외동딸로 자랐는데 고등학교 때 입양 부모님이 사업 실패로 어려워지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부산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영숙이는 저와 가장 자주 연락하는 동생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전화해서 언니 요즘 어때? 건강은? 하고 물어봅니다. 저는 입양되지 못했습니다. 고아원에 17살까지 있다가 직접 세상에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23세 결혼했고 평생 남의 집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동생들이 입양 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날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미가 입양 가던 날 고운 옷을 입은 새엄마가 영미를 안고 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숙이가 입양 가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영자야, 너도 곧 좋은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정숙이와 통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흘러내린 된장 국물은 이미 식어서 끈적끈적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걸레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걸레질을 하는 내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저는 그냥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영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여러 번 울린 후에야 영미가 받았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나 지금 회의 중인데. 바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미야, 엄마 찾았대. 우리 친엄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뭐라고? 언니, 지금 장난해? 아니야. 정숙이가 우연히 만났대. 1977년 겨울에 고아원 앞에 새쌍둥이 놓고 간 사람.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영미가 뭐라고 대답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니, 나 지금 머리 정리가 안 돼. 일단 영숙이한테도 알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영미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이는 밝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언니, 오늘 생일이잖아. 생일 축하해. 나 저녁에 부산서 올라갈게. 영숙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눈치챘는지 영숙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저는 영미에게 했던 말을 영숙이에게도 전했습니다. 영숙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 우리 만나고 싶대? 정수기가 그렇게 전했어. 언니는 만나고 싶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건지, 만나기 싫은 건지. 48년 동안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을 이제 와서 만나면 뭐가 달라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 저희를 버렸는지, 그 후로 저희를 찾아보긴 했는지. 나는 만나보고 싶어.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이유를 듣고 싶어. 언니, 우리 만나보자. 영숙이의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안 보였지만요. 그래. 영미한테도 다시 물어볼게. 그날 저녁 영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생각해봤어. 나도 만나볼게.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아. 정수기에게 연락해서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수기는 잘 생각했어. 후회 없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만남은 일주일 후 토요일 시내 낡은 찻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수기가 중간에서 장소를 정했습니다. 조용하고 사람 별로 없는 데가 좋을 것 같아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다가 일어나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잠이 안 와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찬장 깊숙이 보관해둔 하늘색 베네 저고리를 꺼내 만져봤습니다. 48년 된 천은 누렇게 발에 있었지만 바느질한 땀 한 땀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만든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를 버린 사람입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72년을 살아온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굽은 어깨. 저는 이 모습으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48년 만의 말입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찻집은 시내 골목 안쪽 2층에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잡이를 꽉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도, 첫 아이를 낳던 날도, 시어머니를 처음 뵙던 날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찻집 문을 열자 은은한 차 향과 함께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손님은 별로 없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혼자 앉은 노인 한 분, 구석 자리에서 책을 읽는 젊은 여자 한 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안쪽 넓은 테이블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4명이 앉기에 적당한 자리였습니다.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바닥에 땀을 닦았습니다. 계속 손이 떨려서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았는데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영숙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자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영숙이가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영숙이를 불렀습니다. 영숙이는 저를 보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언니, 일찍 왔네. 많이 긴장됐어? 영숙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는 영숙이의 손바닥도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5분 후 영미가 도착했습니다. 영미는 역시나 세련된 옷차림이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에 가죽 가방, 구두까지 모두 명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을 하고 온 얼굴에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미는 우리 옆에 앉으며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영미가 긴장하면 늘 하는 버릇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아니, 우리도 방금 왔어. 우리 셋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전화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인데 오늘따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인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우리 셋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수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분이 천천히 들어오셨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작은 체구의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어서 지팡이에 의지해 걸어오셨습니다. 흰머리를 뒤로 묶으셨는데 머리카락이 성글어서 두피가 비쳐 보였습니다. 낡은 검정색 코트를 입으셨는데 소매 끝이 닳아서 해졌습니다. 얼굴은 주름이 가득했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저희를 낳으신 분입니다. 정수기가 그분을 부축해 우리 테이블로 데려왔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으시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애들아. 그분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정수기가 그분을 의자에 앉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분은 의자에 앉아서도 계속 우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8년 동안 상상해온 얼굴이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얼굴, 혹은 차가운 표정의 얼굴, 아니면 후회로 가득한 얼굴. 그런데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은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세월에 지친 할머니였습니다. 왠지 모를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가 뭘 기대했던 걸까요? 애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분은 계속 그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일어나려 하시더니 우리에게 절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정수기가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괜찮아요. 어머니. 정수기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48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영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였습니다. 영미는 평소의 밝은 표정 대신 무표정한 얼굴로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영미의 그런 표정을 처음 봤습니다. 그분은 영미를 보며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영미구나. 분홍색 베넷 저고리 입혔던 아가 이렇게 커서. 영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미는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영숙이고. 그분은 영숙이를 보셨습니다. 영숙이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베넷 저고리. 내가 제일 작았어. 3명 중에 제일 작고 약해서. 그분의 손이 영숙이 쪽으로 뻗어졌지만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닿지 않았습니다. 영숙이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자. 그분은 마지막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하늘색 베넷 저고리. 내가 제일 컸어. 울음소리도 제일 컸고. 미안하다, 영자야. 정말 미안하다. 제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참았지만 목구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수기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차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대추차 4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왜 저희를 버리셨어요? 그분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정말 어쩔 수 없었단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갓난아기 셋을 고아원 앞에 버리고 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분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구나. 미안하다. 영숙이가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48년이에요. 48년. 저희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아세요? 왜 버렸는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찾으려고는 했는지. 근데 이렇게 만나서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면 저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숙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찻집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영숙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왜 저희를 낳으셨는지, 키울 수 없으면 왜 낳으셨는지, 아버지는 누구신지, 그 후로 저희를 찾아보긴 했는지. 그분은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무언가 시원하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영미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들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니까. 영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저는 솔직히 뭘 기대하고 온 건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만나서 미안하다는 말만 들으려고 온 건 아니거든요. 영미는 일어섰습니다. 그분이 황급히 영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미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그때는 좀 더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미는 그렇게 말하고 찻집을 나갔습니다. 우리는 영미가 나간 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영숙이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머리 정리 좀 하고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영숙이는 그분을 한 번 더 보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정숙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그분을 번갈아 봤습니다. 영자야, 어떡할래?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식어버린 대추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한 맛이 혀끝에 닿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테이블에 손을 짚고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작고 야위어서 바람에 날아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도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영자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찻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골목 어기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48년을 기다렸는데, 48년 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기분일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미였습니다. 언니 미안. 나 너무 차갑게 굴었지? 아니야. 다들 그럴 수 있어. 나도 모르겠어. 뭘 기대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실망스러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초라하고. 영미의 솔직한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꼈으니까요. 화려한 옷을 입은 멋진 여성, 혹은 돈 많은 사업가, 아니면 최소한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람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저 가난하고 늙고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코 고는 소리가 옆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그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굽은 허리, 다른 코트.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건 48년 후의 모습이라는 걸. 저희를 버렸을 때 그분은 젊었을 거라는 걸. 그때도 저렇게 초라했을까? 아니면 무언가 사정이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더 많은 게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자꾸만 그 찻집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굽은 허리로 들어오시던 그분의 뒷모습,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으시던 모습, 눈물 범벅이 된 얼굴.
그리고 계속 반복하셨던 그 말. 미안하다. 미안하다. 옆에서 남편은 편안하게 코를 골며 주무셨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다가 몸을 뒤척이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3시, 4시. 시간은 가는데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밑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더 짙어 보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화장품을 바르면서도 그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분도 저와 비슷한 나이대 제 얼굴처럼 생겼을까요? 젊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웃을 때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된장찌개에 소금을 2번 넣어서 짜게 만들어 버렸고 밥솥 스위치를 누르는 걸 깜빡해서 밥이 안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그냥 요즘 정신이 없어서라고만 말했습니다. 점심때쯤 손자 준호가 엄마랑 함께 놀러 왔습니다. 준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나왔어. 6살 준호의 환한 웃음을 보니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를 안고 볼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아이 특유의 따뜻하고 보드라운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그냥 잠을 좀 못 잤어.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버님이 말씀하시던데 며칠째 밤에 뒤척이신다고. 며느리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착한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 걱정을 이렇게 해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준호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제게 달려와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나랑 놀아줘. 그림 그릴 거야. 준호는 제 손을 잡고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바닥에 색종이와 색연필을 쫙 펼쳐놓고는 신이 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호 옆에 앉아 그림 그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호가 노란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할머니, 이게 뭔지 알아? 해. 맞아. 근데 왜 슬픈 해예요? 준호가 동그라미 안에 눈썹을 내리고 입을 아래로 그렸습니다. 우는 표정의 해였습니다. 왜 해가 울어? 할머니가 슬퍼 보여서 해도 같이 슬픈 거야. 준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느낍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게 준호한테까지 전해졌나 봅니다. 할머니 안 슬퍼. 괜찮아. 그럼 웃어봐. 준호가 제 볼을 양손으로 잡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준호도 따라 깔깔 웃었습니다. 며느리와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찬장을 열었습니다. 매니 선반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늘색 베넷 저고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48년 된 천은 누렇게 발에 있었지만 작은 옷의 형태는 여전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베넷 저고리를 꺼내 두 손으로 펼쳐들었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옷을 입었던 제가 지금은 72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옷깃을 자세히 보니 바느질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맨 흔적이 보였습니다. 실밥이 고르지 않은 걸 보니 재봉틀이 아니라 손바느질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이 옷을 만든 사람, 새쌍둥이를 위해 3벌의 베넷 저고리를 손수 만들었을 그 사람, 찻집에서 봤던 그 초라한 노인의 젊은 시절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배 불러온 몸으로 이 작은 옷을 바느질하던 모습을, 분홍색, 노란색, 하늘색, 3가지 색깔을 골라서 각각 만들었을 그 마음을. 그런데 왜 버렸을까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옷까지 만들어 놓고 왜 고아원 앞에 놓고 갔을까요? 그날 저녁 영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잠은 와?
너도 못 자고 있구나. 응. 자꾸만 그날 일이 생각나서. 언니, 나 너무 심하게 굴었나? 그분한테. 영숙이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아니야. 우리 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언니, 나 자꾸 생각나는 게 그분 손이 너무 떨리시더라. 그리고 코트가 너무 낡았어. 소매 끝이 다 해졌던 거 봤어? 응, 나도 봤어. 그분이 어떻게 사셨을까? 48년 동안 말이야. 영숙이의 물음에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 들리는 침묵. 언니, 우리 다시 만나볼까? 이번엔 제대로 이야기 좀 들어보자. 왜 그러셨는지. 영숙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로는 안 보이지만요. 나도 그럴까 생각 중이었어. 영미한테도 물어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영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미는 평소처럼 바쁜 듯 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차 소리, 사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미안. 나 지금 미팅 가는 중이야. 무슨 일이야? 영미야, 우리 다시 만나보자. 그분을. 전화기 너머로 영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도 그 생각 중이었구나. 나도 사실 후회되더라.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서. 그래, 다들 그래. 이번엔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 들어보자. 응, 나도 궁금한 게 많아. 왜 그러셨는지 꼭 알고 싶어. 정숙이한테 연락해서 다시 한번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숙이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영자야. 어머니도 너희들이 또 만나주길 간절히 바라고 계셨어. 다음 주 토요일 어때? 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만남은 일주일 후로 정해졌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계속 베넷 저고리를 꺼내봤습니다. 만지고 들여다보고 냄새도 맡아봤습니다. 오래된 천 특유의 묵은 냄새가 났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제가 베넷 저고리를 만지작거리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처음 보는데. 내가 입었던 옷이야. 고아원에서 받은 거. 남편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며칠째 밤잠도 설치고 맨날 그 옷만 보고. 저는 남편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친엄마를 만난 것, 실망스러웠던 첫 만남, 그리고 다시 만나기로 한 것.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었겠다. 혼자 그 마음 안고 있었구나. 당신한테 말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나도 정리가 안 돼서. 괜찮아. 천천히 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 남편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다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집에서 나서기 전에 그 베넷 저고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왠지 가져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냥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찻집 근처까지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내가 밖에서 기다릴까? 아니,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그래.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바로 올게. 남편의 배려에 고마웠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덜 떨렸습니다. 지난주보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찻집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모두 와 있었습니다. 영미, 영숙, 정숙이, 그리고 그분은 지난주와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눈물은 없었고 오히려 각오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세 사람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오늘은 제대로 이야기 듣고 싶어요. 왜 그러셨는지.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말할게. 다 말씀드릴게. 그분의 목소리는 지난주보다 단단했습니다. 오늘은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하마. 48년 전 그날의 진실을. 저는 가방 속 베넷 저고리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천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듣게 되는구나. 48년 동안 궁금했던 그 이야기를. 찻집 안은 지난주보다 조용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도 격한 감정도 없었습니다. 우리 넷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기가 주문한 대추차가 각자 앞에 놓였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차를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가며 긴장된 마음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그분, 이숙희 할머니는 지난주보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빗으셨고 손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보자기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8년 전 그날 고아원 앞에 새쌍둥이를 놓고 갈 때도 보자기에 싸서 두고 가셨다고 들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셨습니다. 저희도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테이블 위를 비쳤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할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1977년 그의 겨울이었어. 너희를 고아원 앞에 놓고 온 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지난주보다 단단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36이었지. 지금 생각하면 참 젊었는데 그때는 인생이 끝난 줄만 알았어.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77년 할머니는 서울 변두리 판잣집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날품팔이 일을 했는데 일거리가 있을 때나 돈을 벌어왔고 대부분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폭력이 심했습니다. 할머니를 때리고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 쌍둥이를 임신하셨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쌍둥이래. 아니, 새 쌍둥이래. 의사 선생님이 축하한다고 했는데 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48년 전 그날의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하나도 키우기 힘든데 셋이라니. 밥도 제대로 못 먹는 형편인데 어떻게 셋을 키워.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 남편은 화를 내며 때렸다고 합니다. 뭘 또 배냐고. 애나 처먹는 쌀독이 또 생긴다고. 당장 없애라고. 할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듯 했습니다. 근데 없앨 수가 없었어. 뱃속에서 새 생명이 꿈틀거리는데 나를 밀어차고 나오려고 발버둥치는데 어떻게 없애. 할머니는 배가 불러오는 것을 감추려고 헌옷으로 배를 감고 다녔다고 합니다. 남편 몰래 동네 산파를 찾아가 애원했지만 새쌍둥이라 산파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답니다. 결국 혼자 판잣집 방구석에서 새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눈 내리던 날이었어. 1977년 12월. 진통이 오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술 마시러 나가고 없었고 나는 혼자였어. 할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그 떨림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가 나왔어. 3명 다 여자애. 울음소리가 작았어. 다들 작고 약해 보였어. 할머니는 그날 밤 피범벅이 된 몸으로 새 아기를 닦아주고 베넷 저고리를 입혔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해둔 천으로 새 벌을 만들었는데 구분하려고 분홍색, 노란색, 하늘색으로 만들었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면서 미안하다고 속으로 말했어. 너희한테 이 옷밖에 줄 게 없다고. 저는 가방 속 하늘색 베넷 저고리를 떠올렸습니다. 그 울퉁불퉁한 바느질 자국들이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구나. 사흘 동안은 그래도 행복했어. 너희 셋이 내 품에서 자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키워보겠다고 다짐했어.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도 애들을 숨기고 조용히 시켰어. 하지만 나흘째 되던 날 남편이 아기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울음소리를 들었어. 남편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3명이냐고 물었어. 난 아무 말도 못했어. 남편은 그날 밤 할머니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새 아기를 없애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했답니다. 난 알았어. 그 사람이 진짜로 그럴 거라는 걸. 이미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첫 아이, 아들이었어. 너희보다 5년 전에 낳은. 남편이 술 먹고 그 애를 던져서 그 애는 그렇게.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숙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래서 새쌍둥이를. 난 너희를 지켜야 했어. 그 사람 손에 죽게 할 순 없었어. 그래서 결심했어. 차라리 남의 손에 키우는 게 낫겠다고. 할머니는 새쌍둥이를 보자기에 싸서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한겨울 새벽, 눈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고아원 대문 앞에 너희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 할머니는 새 아기가 추울까봐 자기가 입던 외투를 벗어 덮어주고 쪽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제발 잘 키워주세요. 배를 눌렀어. 그리고 뛰었어.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어. 뒤돌아보면 다시 안고 갈 것 같아서. 할머니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아기들을 다른 곳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만족한 듯 술을 더 마셨고 할머니는 방구석에서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하루도 너희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길 걸을 때도 너희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잘 크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할머니는 3년 후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쌍둥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에 찾아갔어. 원장 선생님한테 사정했어. 새쌍둥이 딸이 분명히 여기 있을 거라고. 근데 원장 선생님은 할머니에게 말했답니다. 새 아이 중 2은 입양됐고 1명은 아직 고아원에 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더 이상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래도 포기 못했어. 고아원 근처에 방을 얻어서 살았어. 청소일, 식당일 뭐든 했어. 그러면서 틈틈이 고아원 주변을 배회했지. 할머니는 그렇게 10년을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1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고아원에서 나와 공장으로 가는 모습을 봤답니다. 직감이 왔어. 저 애가 내 딸이구나. 하늘색 베네 저고리를 입었던 제일 컸던 아기. 영자. 할머니는 그날부터 저를 몰래 지켜봤답니다. 공장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멀리서 너를 보면서 내가 참 잘 버렸구나 싶었어. 내가 씩씩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곁에 없어도 내가 잘 크고 있구나 싶어서. 할머니는 제가 결혼하던 날도 봤답니다. 식장 밖에서 봤어. 하얀 웨딩드레스 입고 웃는 내 모습을. 그때 정말 예뻤어. 영자야.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결혼식 날, 행복했던 그날, 할머니가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니. 손자 태어났을 때도 알았어. 병원 앞에서 남편이 꽃다발 들고 들어가는 거 봤거든. 얼마나 기뻤는지. 할머니는 영미와 영숙도 찾아다녔답니다. 둘은 입양됐기에 찾기가 더 어려웠지만 몇 년에 걸쳐 결국 찾아냈답니다. 영미는 서울 강남에서 잘 살고 있더라. 좋은 집에 입양돼서 대학도 나오고. 영숙이는 부산에 있었어. 반찬 가게 하는 거 멀리서 봤어. 할머니는 48년 동안 그렇게 세 딸을 몰래 지켜봐 왔던 겁니다. 다가가지 못하고 말도 걸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버린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찾아가. 그래서 그냥 너희가 행복한 모습만 보면 됐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 할머니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우리 세 사람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최근까지 멀리서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제 공장 다니던 모습, 결혼식 날 모습, 아이 낳고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 영미가 대학 졸업하던 날 모습, 영숙이가 가게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 미안하다. 허락도 없이 찍어서. 근데 이것들이 내가 살아온 이유였어. 이 사진들을 보면서 힘내서 살았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영숙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영미는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48년입니다. 48년 동안 이렇게 몰래 지켜보셨다니. 48년 동안 혼자 이 그리움을 안고 살아오셨다니. 할머니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라도 만나줘서 고맙다. 너희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할 말을 할 수 있어서.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영미와 영숙도 손을 뻗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넷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실을 듣고 난 후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찻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우리의 흐느낌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48년치의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고 식어버린 대추차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48년입니다. 48년 동안 몰래 지켜보기만 하셨다는 게 과연 옳았을까요? 아무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셨어도 딱 한 번이라도 찾아와 주시면 안 됐을까요? 제가 고아원에서 혼자 남아 동생들이 입양 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 공장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할 때, 시집살이로 힘들 때, 그때 할머니가 나타나 엄마가 여기 있어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하지만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떨리는 손을 보면서 차마 원망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말씀 다 들었어요. 사정도 이해했고요. 근데 48년이에요. 48년 동안 몰래만 지켜보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영미는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대학 졸업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날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입양 부모님이 친딸을 낳으신 후로 저는 늘 투명인간 같았어요. 졸업식 날도 다른 친구들은 가족이 와서 축하해 주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다면서요? 왜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왜 축하한다고 한마디라도 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격 없다는 생각으로 48년을 그냥 보내신 거예요? 영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찻집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친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사정 들으니까 이해는 돼요. 근데 용서는 쉽지 않아요. 영미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 정리 좀 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영미는 그렇게 말하고 찻집을 나갔습니다. 찻집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영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말도 맞아요. 저도 솔직히 마음이 복잡해요. 영숙이는 테이블 위에 자신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입양 가정이 파산했을 때 저 14살이었어요. 그때부터 설거지, 청소, 뭐든 다 했어요. 입양 부모님이 힘드시니까 제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영숙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엄마가 나타나서 내가 데려갈게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친엄마가 있었다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까? 할머니가 영숙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숙이는 손을 거뒀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이해는 하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48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영숙이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나 먼저 갈게.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영숙이는 할머니께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는 찻집을 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와 할머니 그리고 정숙이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테이블에 엎드려 흐느끼셨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48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어. 정숙이가 할머니를 달랬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애들도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시간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영미와 영숙이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해는 해도 용서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의 사정을 듣고 나니 이해는 됩니다.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진작 찾아오지 않으셨을까? 왜 멀리서만 지켜보셨을까?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오늘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영자야, 너마저 가면. 저도 생각 정리가 필요해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머리가 복잡해요. 할머니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저는 찻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쌀쌀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차들, 낙엽. 모든 게 평소와 똑같은데 제 마음만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영자야, 괜찮아?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시네. 응, 괜찮아.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어. 어머니가 너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 보자기를 찻집에 두고 가셨대. 안에 너희 셋 앞으로 편지가 있대. 편지? 응. 어머니가 평생 쓰신 편지들이래. 한번 받아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을게. 나중에 내가 찾아가. 통화를 끝낸 후 저는 한참을 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예쁜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라면을 끓이고 있었는데 제 모습을 보더니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이해는 했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48년 동안 할머니도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매일 딸들을 그리워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버려졌다는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오늘 점심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그래, 와라. 점심때 준호가 왔습니다. 준호는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어제 할머니 꿈 꿨어. 그래, 무슨 꿈? 할머니가 울고 있는데 내가 뽀뽀해줬더니 웃는 꿈이야. 준호가 제 볼에 뽀뽀를 해줬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슬퍼? 나한테 말해봐. 할머니 안 슬퍼. 준호 보니까 기분 좋아졌어.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한테도 엄마가 있대. 근데 오래 못 만났대. 맞아?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준호한테 얘기한 모양입니다. 응, 그래. 그럼 빨리 만나러 가. 나도 할머니 안 보면 슬픈데 할머니 엄마도 슬플 거야. 준호의 순수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모든 게 단순합니다. 보고 싶으면 만나면 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어른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까요?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정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아, 그 보자기 나 받으러 갈게. 다음 날 정숙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정숙이가 낡은 보자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영자야, 어머니가 이거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 읽어보래. 집에 돌아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공책 여러 권과 편지 봉투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공책을 펼쳤습니다. 1977년 12월부터 시작된 일기였습니다. 오늘 아이들을 고아원에 두고 왔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뒤돌아보고 싶었다. 다시 안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이게 너희를 지키는 길이니까. 미안하다, 영자야. 영미야. 영수가. 저는 공책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48년치의 일기였습니다. 매일같이 적힌 딸들에 대한 그리움, 사랑, 미안함. 오늘 영자를 봤다. 공장에 다니는 모습을 봤다. 씩씩하게 걸어가는 뒷모습이 예뻤다. 내 딸이 저렇게 잘 자랐구나. 영미의 졸업식을 멀리서 봤다. 학사모가 잘 어울렸다.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영숙이가 반찬 가게를 차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매 페이지마다 딸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곧 너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정숙이가 주선해준다고 했다. 48년 만이다. 떨린다. 무서우면서도 기대된다. 제발, 제발 날 용서해다오. 엄마는 평생 너희를 사랑했단다. 저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고통스러우셨구나. 48년 동안 혼자 이 그리움을 안고 살아오셨구나. 밤새 일기를 읽었습니다. 48년치의 일기, 수백 통의 편지, 모두 저희 세 자매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보낼 수 없었던 편지들이었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일기장을 덮고 바닥에 흩어진 공책들을 바라봤습니다. 48년. 할머니는 48년 동안 단 하루도 저희를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쓰며 저희를 그리워하셨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참으셨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영숙이는 금방 받았습니다. 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영숙아, 너 지금 시간 있어? 나 좀 만나줄래?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한데. 직접 보여줄 게 있어. 꼭 봐야 해. 2시간 후 영숙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영숙이를 거실로 안내하고 바닥에 펼쳐진 일기장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언니?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48년 동안 쓴 일기야. 읽어봐. 영숙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영숙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담하게 읽다가 점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거 다 읽어봐. 천천히. 영숙이는 1시간 넘게 일기를 읽었습니다. 중간중간 눈물을 닦으며 때로는 입을 막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야기가 나온 부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입양 가정이 파산했을 때 14살 영숙이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할머니가 멀리서 보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영숙이를 봤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아직 어린 손인데 물이 차가워서 빨갛게 부어 있었다. 가서 안아주고 싶었다. 내가 대신 설거지를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다. 미안하다, 영숙아.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영숙이는 그 부분을 읽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영숙이를 안아줬습니다. 영숙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 그때 엄마가 지켜보고 계셨대. 내가 설거지하는 거 보고 계셨대. 응, 매일 너를 지켜보셨어.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손이 터서 피가 났는데도 설거지를 계속해야 했어. 그때 누군가 나를 안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어. 엄마도 그러고 싶으셨을 거야. 하지만 참으신 거야. 영숙이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나 엄마 만나러 가야겠어. 이제는 진짜로 안아드려야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서 영미한테도 연락하려고. 근데 영미가 제일 마음을 안 열잖아. 언니가 설득해봐. 영미 언니도 이 일기 보면 마음 바뀔 거야. 영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미는 바쁜 듯 짧게 받았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영미야, 지금 어디야? 회사. 왜? 나한테 좀 와줄래? 보여줄 게 있어. 언니, 나 지금 진짜 바빠. 다음에. 영미야.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거 꼭 봐야 해. 안 보면 평생 후회할 거야. 영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면 가야지. 저녁에 갈게. 저녁 때 영미가 왔습니다. 여전히 깔끔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언니, 뭔데 이렇게까지 부른 거야? 저는 영미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영숙이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미에게 일기장들을 보여줬습니다. 읽어봐. 처음부터 끝까지. 영미는 의아한 표정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몇 줄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미는 말없이 일기를 읽었습니다. 영숙이처럼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저와 영숙이는 영미가 다 읽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영미가 자신의 대학 졸업식 이야기가 나온 부분을 읽을 때였습니다. 오늘 영미의 졸업식이었다. 멀리서 봤다. 학사모를 쓴 영미가 너무 예뻤다. 다른 학생들은 가족들과 사진을 찍는데 영미는 혼자였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달려가서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같이 사진 찍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나는 영미의 엄마가 아니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미안하다, 영미야. 졸업 축하한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영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일기장을 적셨습니다. 영미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화장이 다 지워졌습니다. 마스카라가 흘러내려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강해 보이던 영미가 무너졌습니다. 언니. 영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나 정말 외로웠어. 입양 부모님은 친딸 졸업식 간다고 안 오셨어. 나는 혼자였어. 영미가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와 계셨대.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대. 왜 안 오셨어? 왜 나한테 말 안 하셨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셨대. 저는 영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48년 동안 단 하루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 매일 우리 생각하시고 그리워하시고 미안해하셨어. 영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희 셋은 서로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한참 후 영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언니들. 내가 너무 차갑게 굴었어. 아니야. 우리 다 그랬어. 나 엄마 만나고 싶어. 이제는 진짜로 만나고 싶어. 영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우리 같이 가자. 저는 정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아, 엄마 계신 곳 알려줄래? 정숙이는 할머니가 사시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새방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 셋은 함께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시장에 들러 과일도 샀고 따뜻한 이불도 샀습니다.
영미가 백화점에서 새 코트도 샀습니다. 엄마 코트가 너무 낡으셨어. 새 거 드려야지. 영숙이는 반찬 가게에서 만든 밑반찬들을 한가득 싸왔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니까 밥 제대로 못 드실 것 같아. 저는 가방에 하늘색 베넷 저고리를 넣었습니다. 48년 만에 주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할머니가 사시는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이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저희를 보는 순간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입을 막으셨습니다. 애들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여길.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엄마, 일기 다 읽었어요. 영미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48년 동안 저희 지켜봐 주셔서 고마워요. 영숙이도 무릎을 꿇고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는 세 딸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우리 얼굴을 하나하나 어루만지셨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넷은 좁은 현관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48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작은 방 하나뿐인 새방이었습니다. 낡은 이불, 작은 옷장, 낡은 화장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벽에는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의 사진이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미가 그 사진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이. 매일 봤어. 너희 사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너희 사진 보면서 잠들었어. 화장대 위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상자를 여셨습니다. 안에는 분홍색과 노란색 베넷 저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색은 고아원에 맡겼지만 이 두 개는 내가 가지고 있었어. 언젠가 너희한테 돌려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가방에서 하늘색 베넷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세 벌이 다 모였네요. 우리 넷은 세 벌의 베넷 저고리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분홍색, 노란색, 하늘색. 48년 전 그날 새쌍둥이가 입었던 옷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8년이 지나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손을 하나하나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애들아. 다시 만나줘서 고맙다. 엄마를 용서해줘서 고맙다. 엄마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영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서 나가세요. 저희가 좋은 곳 알아볼게요. 영숙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희 셋이서 모실게요.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너희가 엄마라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아니에요, 엄마. 48년을 혼자 사셨잖아요.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48년 동안 못다한 효도를 할 기회를요. 할머니는 울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우리 넷은 오랜 시간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8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셋은 돌아가며 엄마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엄마는 오랫동안 병원에 가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아프셔도 참으셨답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리고 혼자이기에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엄마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허리 통증도 심하셨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잘 챙겨드려야 합니다. 혼자 계셨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엄마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약을 타서 나오는 길에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영자야, 괜찮아. 이제 너희가 있잖아. 엄마, 왜 진작 병원에 안 가셨어요? 혼자 가기 무서웠어. 나이 들면 병원 가는 것도 무서운 거야. 엄마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혼자 늙어가는 것, 아파도 말할 곳 없는 외로움. 그것이 엄마가 48년 동안 견딘 삶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엄마를 위한 새 집을 알아봤습니다. 영미가 전세금을 내고 영숙이가 가구를 준비하고 저는 생활용품을 장만했습니다. 우리 셋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작지만 깨끗한 원룸을 구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엄마는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너희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새 집에는 따뜻한 이불, 푹신한 소파, 작은 식탁이 놓였습니다. 벽에는 우리 넷이 함께 찍은 사진을 걸었습니다. 얼마 전 사진관에 가서 처음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48년 만에 너희랑 사진을 찍다니 꿈만 같구나. 앞으로 더 많이 찍어요, 엄마. 그날 저녁 우리 넷은 새 집에서 첫 식사를 했습니다. 영숙이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제가 준비한 불고기, 영미가 사온 과일까지 작은 식탁이 가득 찼습니다. 엄마는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말없이 음식을 바라보셨습니다. 엄마, 왜 안 드세요? 너희가 차려준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니.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도 따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엄마 댁에 갔습니다. 함께 장도 보고 청소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엄마 머리를 빗겨드렸습니다. 엄마는 의자에 앉아 계시고 저는 뒤에서 천천히 빗으로 머리를 빗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빗에 걸렸습니다. 엄마 머리가 많이 하얘지셨네요. 나이가 나이니까. 너도 머리 희끗희끗한데 뭐. 그래도 엄마가 더 하얘요. 그래, 엄마가 89살이니까. 저는 엄마의 머리를 부드럽게 빗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48년 전부터 가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영자야, 엄마가 미안한 게 하나 더 있어. 뭐가요, 엄마? 너희 아빠 이야기를 안 했잖아. 궁금하지 않니?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 이야기는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말해야 할 것 같아. 너희 아빠는 나쁜 사람이었어. 너희한테 폭력을 쓰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엄마가 너희를 지키려고 고아원에 놓고 온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아빠한테 미안하단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 하지만 너희한테는 평생 미안했어. 아빠 없이 자라게 해서. 엄마. 저는 엄마 앞으로 돌아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아빠는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차갑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엄마를 우리 가족에게 소개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 며느리들과 손자, 손녀들 모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72년 동안 없던 장모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사정을 설명하자 이해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늦게라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남편의 인사에 엄마는 고개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사위, 미안하고 고마워요. 영자 잘 부탁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영자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도 차례로 인사를 했습니다. 며느리들도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손자 준호가 엄마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할머니 엄마예요? 응, 그래. 준호 증조할머니시야. 우와,
나 증조할머니 처음 봐. 준호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준호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준호구나.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 더 귀엽네. 증조할머니도 예뻐요. 준호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함께 한다는 거구나. 영미도 입양 부모님께 엄마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입양 어머니가 먼저 엄마의 손을 잡아주셨답니다. 영미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딸을 얻었어요. 영미는 그 모습을 보며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두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화해하는 모습이 고마웠답니다. 영숙이는 엄마를 부산으로 모셔갔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친구들에게도 소개했답니다. 우리 엄마예요. 48년 만에 만났어요. 친구들이 놀라면서도 축하해줬다고 합니다. 영숙이는 엄마와 함께 바닷가도 갔답니다. 엄마가 바다를 보며 너무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약을 잘 드시고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지셨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어느 일요일 우리 넷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저와 영미, 영숙이 사이에서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보셨습니다. 엄마가 진짜 행복해. 이렇게 너희랑 걸을 수 있다는 게, 너희가 엄마라고 부른다는 게 꿈만 같아. 저희도 행복해요, 엄마. 영미가 엄마 팔을 꼭 잡았습니다. 48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영숙이도 엄마의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해요. 못다한 시간 다 채워가요. 저도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생전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우셨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영자야. 영미야. 영수가. 엄마가 진짜 많이 사랑한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엄마를 가운데 두고 셋이서 엄마를 감싸 안았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48년 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 집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엄마가 현관까지 나와 배웅해 주셨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내일 또 올 거지? 네, 엄마. 내일 또 올게요. 영자야.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가 너무 행복해서 무서워. 이게 꿈은 아닐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너희가 없는 건 아닐까? 엄마, 꿈 아니에요. 저희 매일 올 거예요. 엄마 혼자 안 두고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엄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48년.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도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우리 가족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봄에는 엄마와 함께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영미가 차를 몰고 우리 넷이 함께 경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엄마는 처음 보는 벚꽃나무 아래에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리자 엄마는 두 손을 벌려 꽃잎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해 보였습니다. 애들아, 엄마 처음이야. 이렇게 예쁜 꽃 구경하는 거. 앞으로 매년 함께 보러 와요, 엄마. 우리는 벚꽃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엄마가 가운데 계시고 저희 셋이 엄마를 둘러싸고 찍은 사진. 그 사진은 지금 엄마 집 거실에 크게 확대해서 걸려 있습니다. 여름에는 영숙이가 엄마를 부산 바닷가로 모셨습니다.
엄마는 생전 처음 바다에 발을 담그셨답니다. 파도가 발목을 적시자 엄마는 깜짝 놀라시며 웃으셨답니다. 영숙이가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우리 단톡방에 올렸는데 저와 영미는 그 영상을 보며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90평생을 사시면서 바다도 처음 가보신 엄마.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삶을 사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라도 함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가을에는 엄마 생신이었습니다. 90세 생신이었습니다. 저희는 큰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우리 세 자매의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남편들, 자식들, 손주들까지 총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엄마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엄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과 전, 영숙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큰 케이크에 90개의 초를 꽂을 수는 없어서 숫자 모양의 초 9와 0을 꽂았습니다. 손주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엄마는 촛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소원 빌고 불 끄세요, 증조할머니. 준우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손을 모아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무슨 소원을 비셨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초를 끈 후 제가 여쭤봤습니다. 엄마, 무슨 소원 비셨어요? 엄마는 우리 셋을 번갈아 보며 웃으셨습니다. 너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엄마는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딸들의 행복을 빌으셨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딸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엄마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저는 엄마를 위해 직접 손뜨개로 목도리를 만들었습니다. 영미는 엄마가 항상 입으실 수 있는 편한 한복을 맞춰드렸습니다. 영숙이는 엄마의 일생을 담은 앨범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앨범에는 48년 전 고아원 앞 사진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몰래 찍으셨던 저희 사진들, 그리고 1년 전 다시 만난 후 함께 찍은 사진들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앨범을 보며 한참을 우셨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시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셨습니다. 이 사진은 영자가 결혼하던 날이고, 이 사진은 영미가 대학 졸업하던 날이고, 이 사진은 영숙이가 가게 차렸을 때고, 이제는 함께 찍은 사진들이 더 많아요, 엄마. 앞으로 더 많이 찍을 거고요. 그날 밤 손주들이 엄마 주변에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48년 전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당신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던 이야기, 친구들과 놀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증조할머니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준호는 엄마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함께 한다는 거구나. 겨울이 왔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설날 아침 엄마를 모시고 세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셋이 엄마 앞에 나란히 앉아 절을 올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마. 엄마는 우리에게 세배돈을 주셨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마음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너희가 엄마한테 세배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 매년 드릴 거예요, 엄마. 명절 음식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엄마는 부침개를 부치고, 저는 나물을 무치고, 영미는 과일을 깎고, 영숙이는 떡국을 끓였습니다. 좁은 부엌에 넷이서 부대끼며 음식을 만드는데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게 꿈이었어. 딸들이랑 명절 음식 만드는 게, 이런 평범한 게 엄마한테는 꿈이었어. 이제 매년 이렇게 해요, 엄마. 떡국을 끓이며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48년 동안 명절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혼자 보냈지. 텔레비전 보면서 라면 끓여 먹고, 그러다가 너희 생각하면서 울고,
엄마의 대답에 우리는 말없이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음식 만들던 손을 멈추고 그저 엄마를 안았습니다. 이제 안 울어도 돼요, 엄마. 이제 저희가 있잖아요. 함께 차린 명절 상을 받으며 모두가 모였습니다. 세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많은 가족이 함께한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엄마는 상위의 음식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애들아. 엄마는 정말 행복해. 그날 저녁 엄마를 집까지 바래다 드렸습니다. 현관에서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영자야. 네, 엄마. 엄마가 너무 행복해서 무서워. 이게 꿈은 아닐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너희가 없는 건 아닐까? 엄마는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꿈 아니에요, 엄마. 저희 항상 곁에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어머님 만나고 나서 많이 밝아졌어. 뭔가 짐 하나를 내려놓은 것 같아.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72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버려졌다는 상처, 엄마가 없다는 외로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채워졌습니다. 엄마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감사, 함께할 수 있다는 행복. 어느 봄날 오후 엄마 집에 갔습니다. 엄마는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이고 계셨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그냥 앉아 있어. 요즘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는 게 좋더라. 무슨 생각하세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생각. 엄마가 90년을 살았는데 제일 행복한 때가 지금이야. 이 마지막 1년이. 엄마, 너희를 버렸던 게 평생 후회였어. 하지만 너희가 다시 찾아와 줬어. 용서해줬어. 엄마라고 불러줬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니?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48년을 기다렸어. 그리고 만났어. 늦었지만 만났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저는 엄마 옆에 앉아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감사해요. 엄마를 만날 수 있어서,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서. 영자야, 너는 좋은 딸이야. 언니로서도 너무 훌륭했어. 동생들 챙기고 엄마 이해해주고 고마워. 엄마가 저를 강하게 키워주셨어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게. 엄마와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며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가 행복하다고 하셨다. 나도 행복하다. 48년을 기다린 시간이 아깝지 않다.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엄마의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늦었지만 알았다. 그리고 나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엄마 사랑해요. 다음 날은 저와 엄마가 함께 시장 가는 날이었습니다. 엄마와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엄마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저도 엄마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급할 것 없었습니다. 빨리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와 함께 걷는 이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딸이세요? 보기 좋네요. 네, 우리 엄마예요.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엄마. 48년을 기다려서 만난 우리 엄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영자야, 엄마 소원이 하나 있어. 뭔데요, 엄마? 너희 셋이랑 사진관 가서 제대로 된 가족 사진 찍고 싶어? 한복 곱게 입고 말이야. 그래요, 엄마. 당장 다음 주에 가요. 다음 주 우리 넷은 사진관에 갔습니다.
엄마는 영미가 선물한 분홍색 한복을 입으셨고 저희도 각각 색색의 한복을 입었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가족이시죠? 정말 보기 좋으세요. 자, 웃으세요.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 우리 네 사람의 집에 각각 걸려 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48년을 기다린 가족 사진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찍을 수 있어서 행복한 사진입니다.